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가 있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 누군가 극도의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 낡은 창고 같은 공간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문,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한 남자.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입니다.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빼앗겼고 지갑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전 정말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낍니다. 바로 이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점점 가까워지는 무거운 발소리. 남자의 눈이 커집니다.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덜컹거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역광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오늘까지야. 내일 아침까지 돈 안 구해오면 진짜 끝이야. 알았지? 웅크린 남자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제발요. 저 정말 돈이 없어요. 다 드렸잖아요. 통장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없긴 뭐가 없어.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 대출 받으면 되지. 오늘 밤 안에 알아봐. 안 그러면 내 가족들한테 다 알릴 거야. 내가 뭐 하러 여기 왔는지 말이야.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남자의 절규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뜹니다. 이것은 2024년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민석, 58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남성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민석 씨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민석 씨는 말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립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를 속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외로움, 공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석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에서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했는지, 그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말입니다. 민석 씨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단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민석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고 친구들도 위로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자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2년 전 민석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58세였습니다.
갑자기 출근할 곳이 없어지니 더 공허해졌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필요한 건 삶의 의미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들 골프 이야기, 주식 이야기만 했는데 민석 씨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민석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 씨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SNS 앱을 열어봤습니다. 아들이 설치해 준 건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친구 추천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몇 명의 프로필을 둘러보다가 한 여성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나이나 외모보다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씨는 그 글을 읽고 묘하게 끌렸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참을 망설이다가 친구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어때, 그냥 친구 추가하는 거잖아.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10분도 안 돼서 친구 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추가 감사합니다.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올 줄 몰랐거든요. 손이 떨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러자 또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프로필 보니까 부산에 사시네요. 저도 부산이에요. 반갑습니다. 혹시 퇴직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직장 그만뒀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롭더라고요. 민석 씨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할 일도 없고. 그러자 수연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누구랑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NS 시작했어요. 그런데 민석 씨는 괜찮은 분 같아요. 글 쓰는 거 보니까 진지하고 성실해 보여요. 민석 씨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요즘 뭐 보세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롭다는 것. 그 이야기들이 민석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민석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퇴직 후의 공허함,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서운함. 수연은 민석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줬습니다. 민석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내분을 그렇게 갑자기 잃으시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비슷한 감정 느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런 수연의 말이 민석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석 씨는 매일 수연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연에게 인사를 했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수연과의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도 민석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전화 한번 해도 될까요? 민석 씨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전화 주세요. 그날 저녁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드디어 목소리 듣네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목소리예요. 민석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요. 수연 씨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네요. 그렇게 첫 통화가 시작됐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석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인가?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수연과 민석 씨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메시지랑 전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 진짜 모습이에요. 곧 수연의 사진이 여러 장 전송됐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셀카. 사진 속 수연은 프로필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평범하지만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사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진짜 사람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리고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네, 좋아요.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만남이 잡혔습니다. 민석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날짜는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나? 너무 늙어 보이나? 걱정이 됐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으니 나가야 했습니다.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오지 않았습니다. 3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람 맞은 건가? 전화를 걸어볼까?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석 씨는 안도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수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 씨 정말 죄송해요. 카페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멀리 됐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처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차를 대신 봐주겠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석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민석 씨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민석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 수연 씨가 저희 보냈어요. 수연 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대신 저희가 민석 씨 만나러 왔습니다. 민석 씨는 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연 씨가 왜 못 와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밖에서 하죠. 여기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잠깐만 나가시죠. 민석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수연이 보낸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카페를 나가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수연 씨한테 데려다 드릴게요. 민석 씨는 주저했습니다. 차에 타는 게 맞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한 명의 남자가 더 앉아 있었습니다. 총 3명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뒷좌석에 앉자 양옆으로 남자 2명이 앉았습니다. 민석 씨는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끼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기 수연 씨는 어디 있나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금방 도착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연 씨 어디 있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금방 도착한다니까. 민석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는 외진 곳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건물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민석 씨를 끌어내렸습니다. 가자. 민석 씨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의 힘은 셌습니다. 민석 씨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석 씨는 작은 방 같은 곳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쿵! 철문이 닫혔습니다. 민석 씨는 공포에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수연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수연은 없어. 우리가 만든 가짜야. 너 같은 외로운 중년 남자들 낚으려고 만든 거지. 민석 씨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가짜라고요. 수연이 가짜라고요. 그럼 그동안 나눈 대화들은 다 뭐였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지 뭐. 너 혼자 진심이었던 거야. 우리는 일이었고, 이제 알겠어. 민석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 돈 있지? 통장에 얼마 있어? 전부 내놔. 안 그러면 내 가족들한테 다 알릴 거야. 내가 인터넷에서 여자 만나려고 돌아다닌 거 말이야. 부끄러워서 못 살걸. 민석 씨는 절망했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가족에게 알려진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과 딸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 실망할까? 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제발요. 다음 날 아침 남자들이 민석 씨를 차에 태우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민석 씨는 그들의 지시대로 통장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카드도 내놔. 비밀번호 말해. 민석 씨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으로도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 1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합쳐서 3천만 원. 민석 씨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이걸로 끝이 아니야. 너 집 있지?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 5천만 원만 더 구해와. 안 그러면 너 끝이야. 민석 씨는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이미 다 줬잖아요. 더는 없어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고. 내일까지 돈 구해와. 안 그러면 내 집 주소 알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갈 거야. 너희 딸 경기도 살지. 아들 서울 살고. 다 알아. 민석 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식들을 아는 것까지.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조사한 거지. 민석 씨는 다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일이 다 알려질 텐데, 가족들이 알게 될 텐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창피함이 공포보다 컸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수연을 믿었을까? 왜 차에 탔을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 민석 씨는 그날 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돈 구했어.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이미 담보대출이 있어서 더는 안 된대요. 정말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민석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없어요. 이미 다 드렸잖아요. 더는 줄 게 없어요. 놔주세요. 제발.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까지 생각해. 마지막 기회야. 돈 못 구해오면 진짜 끝이야. 그들은 나가면서 철문을 잠갔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 씨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탈출할 방법이 없을까? 창문이 있었지만 높은 곳에 있었고 쇠창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다가 벽 한쪽에 작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환기구 같았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 틈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철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녹이 슬어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철망이 조금 떨어져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철망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틈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민석 씨는 숨을 고르고
환기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밀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환기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민석 씨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자유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다. 민석 씨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민석 씨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는데요? 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성은 놀라며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석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몇 군데 찰과상과 타박상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SNS에서 만난 수연, 사기를 당한 것, 창고에 감금된 것, 돈을 빼앗긴 것. 경찰은 민석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가 제공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사기단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민석 씨만 속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중년 남녀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가 빼앗긴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현금으로 인출된 후였습니다. 민석 씨는 3천만 원 중 겨우 5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2,500만 원은 영영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자존감과 신뢰였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창고에 갇힌 꿈, 남자들에게 쫓기는 꿈, 수연이 웃으며 자신을 비웃는 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갔던 겁니다. 아들과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돈은 괜찮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빠가 외로우셨을 텐데 죄송해요. 민석 씨는 자식들의 그런 반응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같이 당했다. 부끄럽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사기꾼들이에요.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민석 씨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구나. 실망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민석 씨,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무서운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어요. 민석 씨는 의사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정말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민석 씨는 매주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감정을 꺼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숨기고 묻어두면 더 악화됩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수연을 믿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민석 씨,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민석 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민석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석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환영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예방 교육이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첫 강연날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민석 씨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8세 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 SNS에서 만난 수연,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창고에 갇혔던 공포, 탈출, 그리고 회복.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석 씨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SNS에서 만난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의심해서 안 줬어요. 그런데 저처럼 운이 좋지 않으면 민석 씨처럼 될 수도 있었겠네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어르신도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외로움 때문에 쉽게 당하는구나 싶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정확히 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SNS에서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특히 빨리 친해지려고 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끊으세요. 만나자고 하면 공공장소에서만 만나고 절대 차에 타지 마세요. 강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민석 씨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 주민센터, 어디든 불러주면 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줄어들고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쁜 건 사기꾼들이야.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편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악몽도 거의 없어졌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SNS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건강한 경계였습니다. 민석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독거노인 반찬 배달, 무료 급식소 봉사, 동네 청소.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과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가는 거였습니다. 봉사하고 활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게 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는 아들,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자리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민석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바쁜 거 아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할 일도 많고 친구들도 생겼어. 걱정하지 마.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일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민석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남은 것뿐이야. 그리고 살아남았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인생에서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민석 씨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밥 먹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창고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바로 이거였지. 이 평범한 일상. 민석 씨는 지금도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2~3번씩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퇴직하고 배우자 잃고 자식들 떠나보내고 나면 정말 외롭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걸 파고듭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너무 친절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하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복지관 가세요. 봉사하세요. 동호회 가입하세요. 진짜 친구를 만나세요. 그게 답입니다. 민석 씨의 강연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했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막은 사람도 있었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석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고 살아남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저는 압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민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둘째, 너무 쉽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셋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끊으십시오. 넷째, 사기를 당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다섯째, 피해를 당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여성긴급전화 1366 이런 기관들이 도와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잘못은 범죄자에게 있습니다. 민석 씨처럼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 내밀어 주세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석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희망을 가지세요.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민석 씨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